꿈은 이루어진다. 이들처럼 모두 뜻한 바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국지 제4화 황건적의 기원. 마원이는 공명심에 불타기 쉬운 청년의 마음을 자극하듯이 그때부터 황건당의 세력이나 세상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좁은 시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양민을 괴롭히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총대장 장각 두령을 신처럼 숭배하는 지방도 꽤 많다 하고 오늘 떼더니 먼저 황건당의 기원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거롭군 사람으로 장각이라는 무명의 선비가 있었다. 하지만 장각은 당시 주변에서는 복이 드문 천재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 장각이 어느 날 산속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특이한 모습의 도사를 만났다. 도사는 명아주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며 손짓했기에 따라가 보니 흰 구름 속 동굴로 이끌어 장각에게 3권의 책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태평요술이라는 책이다. 이 책을 잘 체득하여 천하의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고 도를 일으키며 선을 베풀도록 하여라. 만약 너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영예에 도취되어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 천벌이 즉시 내 몸을 멸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장각은 2번 절하고 노인의 이름을 물으니 나는 남화노선이니라 라고 답하고는 한 줄기 흰 구름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장각은 산에서 내려온 뒤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야기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우리 향리의 천재에게 신선이 깃들었다고 고지 듣고 순식간에 장각을 신비한 능력을 가진 도사로 숭배하며 소문을 퍼뜨렸다. 장각은 문을 닫고 도포를 입고 몸을 정결히 하며 항상 남한오선의 태평요술책을 지니고 밤낮으로 수련에 힘썼다. 그러던 어느 해 악질적인 돌림병이 유행하여 마을에서도 매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지금이야말로 신이 나에게 세상에 나오라 명하신 날이다 하고 엄숙하게 사리문을 열고 병자를 구하러 나섰는데 그때 이미 그의 문 앞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제자로 받아 달라며 벌떼처럼 모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고 한다. 500여 명의 제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금선단, 은선단, 적신단이라는 비약을 준비해 각자 돌림병이 창궐한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장각 방사의 공덕을 이야기해주고 남자에게는 금선단을, 여자에게는 은선단을, 어린 아이에게는 적신단을 주었더니 신약의 효험이 현저하여 모두 며칠을 넘기지 않고 병이 나았다. 그럼에도 낫지 않는 자들은 장각 자신이 직접 가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워 병마를 집에서 쫓아낸다고 일컬으며 부적을 태우고 주수를 외우며 물을 뿌리는 등 치료했다. 이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는 거의 없었다. 몸의 병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도 모여들어 장각 앞에서 참회했다. 가난한 자도 왔고
부자도 왔다. 미인도 왔고 내노라 하는 장사를 비롯한 무술가들도 왔다. 이들 모두는 장각의 장막에 참여하거나 부엌에서 일하거나 그의 곁에서 시중을 들거나 또는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 섞여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순식간에 여러 주에 걸쳐 그의 세력은 확장되었다. 장각은 그 제자들을 36방으로 나누어 계급을 만들고 크고 작게 나누었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에게는 황건적을 이끄는 두령의 칭호를 허락하고 또한 각 방의 두령들에게도 규모에 따라 대방과 소방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대방을 이끄는 자는 1만여 명, 소방을 이끄는 자는 6, 7천 명이었다. 그 부 안에는 부장과 부대원이 있었고 그리고 장각의 형제인 장량과 장보 두 사람에게는 청공장군, 지공장군이라 불리게 하여 최대의 권위를 쥐게 했으며 자신은 그 위에 군림하여 대현량사 장각이라 칭했다. 이것이 바로 애초에 황건적이 일어난 기원이라고 한다. 처음에 장각이 늘 상투에 누런색 천을 동여 메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온 무리에 퍼져 어느새 황건적의 상징이 된 것이다. 또 황건적 무리들은 정군의 깃발도 모두 노란색을 사용했고 그 대장 깃발에는 창천이사,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황천당립, 누른 하늘이 세상이 마땅히 일어날 것이며 세제갑자, 때가 갑자년에 이르렀으니 천하대길, 세상이 크게 좋아지리라 이라는 선언문을 적었다. 황건적의 음악을 담당한 무리는 그 선언문에 동료풍의 쉽고 부드러운 곡을 붙여 황건적들에게 노래하게 했고 마을과 촌락의 지방부터 군, 현, 시, 도에 이르기까지 열병처럼 유행시켰다. 대현양사장각, 대현양사장각. 이제는 3살 먹는 아이도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고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누른 하늘이 세상이 마땅히 설 것이다. 라고 노래한 후에는 장각의 이름을 외치며 마치 지금이라도 천상의 낙원이 지상에 실현될 듯한 느낌을 민중들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황건적이 횡행하면 할수록 낙원은커녕 하루의 평온함조차 일반 백성들 속에는 없었다. 장각은 자신의 세력에 복종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태평을 즐겨라 하며 틀에 얽매일 필요 없이 즐길 것을 허락하고 우리 세상을 노래하라 하며 암암리의 약탈을 장려했다. 그 대신 거역하는 자는 가차없이 벌하며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 황건적의 일가였다. 지주나 지방 관리는 막을 방도가 없었고 도읍인 낙양의 검궁으로 급보를 구하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현재 한 황제의 궁중은 태폐와 내분으로 혼란이 극에 달해 지방에 군사를 보낼 형편이 아니었다.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 후한의 시대를 연 강무제로부터 이제 200여 년이 지나 궁중과 조정의 내외에는 다시 썩고 무너지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1대 황제 환제가 세상을 떠나고 12대 황제 자리에 오른 영제는 아직 12, 13세의 어린 나이였고
보좌하는 중신들은 어린 황제를 농락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했으며 간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세력을 얻고 진실한 인재는 모두 벼슬에서 쫓겨나는 상태였다. 뜻있는 이들은 남몰래 이 세상이 대체 어디로 가려는가 하며 근심했다. 그런 와중에 지방에서 봉기한 황건적의 입에서 창천이사의 동료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한나라의 말세를 암시하는 목소리는 낙양의 도성 안 궁성문 앞까지 가득 찼다. 그러한 때에 또 이런 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해 어린 황제가 온덕전에 납시자 갑자기 광풍이 불어 길이가 2장이 넘는 큰 뱀이 대들보에서 황제의 용상 곁으로 떨어졌다. 황제는 캬 하고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궁중의 소동은 말할 것도 없고 활과 화살, 봉황의 꼬리 모양의 멋지고 화려한 창으로 무장한 검문의 무사들이 달려와 푸른 뱀을 찔러 죽이려 했으나 돌연 우박 섞인 큰 바람이 일어 황성을 흔들고 푸른 뱀은 구름처럼 날아 사라졌다. 그날부터 사흘 밤낮 동안 큰 비는 끝없이 계속 내려 낙양 민가중 물에 잠긴 것이 2만호, 무너진 것이 1000호가 넘으며 죽거나 다친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재난이 발생했다. 또 바로 최근에는 붉은 혜성이 나타나거나 바람 없는 대낮에 검은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 왕성의 망루 지붕을 날려버리거나 온 산의 산사태로 마을 수십 개가 하룻밤 사이에 땅 속에 묻혀버리는 등 불길한 일들이 해마다 일어났다. 흉조가 나타날 때마다 황건적의 노래인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라는 구절이 맹목적으로 울려 퍼졌다. 도적대에 가담하여 약탈과 횡포, 살육을 마음껏 저지르며 우리 당의 태평성대를 즐기자고 나서는 자들만 늘어갈 뿐이었다. 사상은 악화되고 조직은 혼란에 빠졌으며 도덕은 퇴폐했다. 그야말로 손을 쓸 수 없는 후한 말기의 모습이었다. 들불처럼 마술을 뻗친 황건적의 세력은 이제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예주 등 여러 지방에 이르고 있었다. 각 주의 제후들을 비롯해 군현의 수장이나 관리들은 도망쳐 흩어지기도 하고 항복하여 도적이 되기도 했다.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불태워 죽임을 당한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부호들도 모두 재물을 바치며 목숨을 구걸했고 사찰과 민가는 집집마다 대현양사 장각이라 적힌 노란 부적을 문에 붙여 절대 복종을 맹세했다. 마치 귀신을 모시듯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마흔이는 길게 황건당의 현황과 세력 확장 계기 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걸터 앉아있던 돌계단에서 턱으로 절문을 가리켰다. 그가 불렀다. 저기서도 노란 종이를 보았겠지. 써진 문구도 읽었을 테고 이 지방도 이미 우리 황건당의 세력권이다. 유비는 시종 일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니,
이 지방이나 심력에 주는 우스운 일이지. 조만간 천하는 황건당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은 말세야 새로운 천하가 열릴 것이란 말이다. 유비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그렇다면 장각양사께서는 지금의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앉을 생각이신가요? 아니지. 장각양사께서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누가 다음 황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유비, 내 놈이 내 부하가 되겠다고 약속한다면 들려줄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요. 정말이냐?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터놓고 말해주마. 황제 문제는 지금의 한 왕조를 멸망시킨 후에 있을 중대한 회의에서 결정될 일이다. 흉노 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중국의 황제를 결정하는데 옛날부터 진이나 조나 연 등의 국경을 침범하여 우리 한족을 위협해 온 이국의 흉노 등과 상의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야 당연히 이유가 있지. 마흔이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들 우리 후방에서 군비와 병기를 대줄 지원군이 없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나라의 천하를 교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옛? 그럼 이국의 흉노가 배후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 절대 우리가 패할 일은 없다. 어떠냐, 유비? 내가 권하는 것은 너의 출세를 위한 것이다. 내 부하가 되어라. 당장 여기서 황건직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으니 일단 어머니께 아랜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던 도중에 마흔이는 불쑥 일어서더니 야 왔군 하고 저편 평원을 향해 손을 이마 위로 들어 햇빛을 가렸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